지금부터 7회분에 이어서 제 8회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아이도 즐겁게 형의 발자취를 잘 따라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힘들었지만 즐겁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남같이 부유하게 잘은 못 해주었지만 아내는 항상 아이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의 모습은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저희 아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저희 부부가 예상했던 대로 형처럼 학교 생활을 잘 해주었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작은 아이도 형이 쓰던 중1 영어 교과서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층 바빠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줄곧 그래왔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갈 때까지는 항상 집안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저는 출근을 위하여 해야 할 일, 저에 대한 모든 일은 제가 스스로 한 것은 물론이고 아침 식사 차리는 일도 틈틈이 아내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아내는 집안 정리와 하교 후 아이들이 해야 할 공부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한숨 좀 돌릴라 치면 곧바로 오전반인 작은아이가 학교에서 옵니다. 점심 식사를 먹이고 엄마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와 재미있게 놀던 이야기를 들어주며 아이와 잠깐 놀아주고 학교 숙제와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또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작은 아이의 스케줄에 엄마가 함께 지내다 보면 큰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다시 큰 아이에 대한 일들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큰아이의 하루 생활에 맞춰 엄마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엄마가 두 아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일들을 즐겁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10여 년간 묵묵히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내의 수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사 일을 힘닿는 대로 도와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인 제가 나 몰라라 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아내에게 전부 미루고 가사도 안 도와주었다면 아내는 1, 2년 해보다가 남편의 무관심에 용기를 잃고 제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내에게 고생한다는 말을 자주 하며 격려하고 아내를 위로하였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말쯤에 외국인에게 배우기 시작한 영어 회화는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저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오늘 영어 회화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빠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아이는 자랑스럽게 오늘 배운 내용을 늘어놓습니다. 아이에게 이날 배운 영어 회화 공부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보는 복습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영어 회화에 취미도 붙일 겸 더없이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함께 배운 어른들의 표정, 당시 함께 배운 어른들의 표정, 회화 모습,
수업 분위기 등을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아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매일 거르지 않고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와 아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영어 회화 실력을 누군가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꼭 참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사코 말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쓸데없이 자만심만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저희 할 일, 즉 아이에게 영어 시험 테스트와 학교 공부하는 일을 도와주고 다양한 책 읽기를 위해 아이의 적합한 책을 사주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분명히 이런 일들은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 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나 영어 회화 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공부 등 억지로 공부하라고 강요하거나 혼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상금을 줬던 것이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즐겁도록 칭찬해주며 집안 분위기를 맞춰준 까닭도 있었을 것이며 이 영어 공부는 엄마와 아빠가 직접 함께 참여하는 공부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하였습니다. 흔히 부모님들께서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듯이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장해 있고 공부는 점점 어려워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공부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앞서서 더 깊게 공부할 것이고 아무래도 뒤늦게 시작한 아이는 앞선 아이들을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부모가 아이와 함께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또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젖게 되면 그 습관은 또한 그대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학생이었을 때 공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나를 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별로 공부에 탁월하지 못했던 저는 그 당시 왜 공부는 하라는 것일까? 그런 것은 없어질 수 없나? 꼭 공부를 잘해야만 되는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학생인 나는 공부 때문에 불행하구나 등 공부에 대하여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공부를 못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해보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는 공부가 학생 자신의 앞날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며 또한 공부에 대하여 즐거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처럼 아이들이 공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없도록 해주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책 읽기 등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아빠인 제가 직접 아이들 공부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장래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녀의 교육에 관한 한 남들이 말하는 어떤 방법도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각각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들이 좋은 경험을 부모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부모가 적정히 가장 올바른 해답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시려면 정말 1, 2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적어도 대학 입시에 합격할 수 있을 때까지 10여 년을 부단히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려니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철히 살펴보면 이제 교육마저도 돈 많은 부잣집 자녀들이 전유물이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녀에게 영어 공부를 시킨다, 개인 지도 과외 공부를 시킨다 하면 엄청난 돈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자녀를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면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먼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잣집 아이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사회에 진출하여 좋은 위치에 쉽게 먼저 차지하게 된다면 형편이 좀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훌륭히 공부시켜서 형편을 좀 더 좋게 해보려는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아이가 공부를 잘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부잣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부잣집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과학 공부를 시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은 학생 자신들이 열심히 참고서적을 보면서 공부하면 요즘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므로 거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공부해서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과목입니다. 반드시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고액과외나 해외 유학을 하지 않으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더욱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돈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조기 영어 공부나 조기 유학을 보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조기 유학을 갈 경우 현지에서 혹시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못 보내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유학 비용이나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 영어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편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자니 몇 달 정도만 하면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학교 다니는 동안 몇 년이고 내내 배워야만 겨우 따라갈 정도이니 감당할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걱정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가정에서 아빠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노후 생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자식의 교육과 안정된 노후 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는 10여 년간 긴 세월 내내 계속해서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부모님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저의 경우처럼 사교육비를 아주 적게 쓰는 방법을 택하면서 여윳돈을 모으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돈은 아끼면서도 아이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2마리 토끼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이 직접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제가 퇴근 시간에 곧바로 집에 와서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려면 저 자신의 즐거움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이나 휴일에는 꼭 집안 식구들과 함께 지냈고 친구들과 어울릴 일이 있으면 가능한 한 피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이유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엔 이런 일들이 별로 소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곧바로 집에 오기가 급급했습니다. 집에는 이날도 종일 영어 공부와 영어 숙제를 다 해놓고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매일의 약속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퇴근 후 친구들이 만나자는 약속이 생겼다든지 해도 선약이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선약이란 가족과 이런 식의 영어 공부 약속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거치는 사이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고1 영어 교과서 1권과 또 다른 종류의 고1 교과서 한 종류를 더 마스터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고2 영어 교과서를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그 내용도 참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야나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 교과서의 한 단원이 끝나면 아이도 저도 영어 교과서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토론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영어 공부만 하기보다는 그동안 어릴 때부터 읽어봤던 책과 나름대로 아이들의 생각을 아빠와 함께 이야기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보통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 나들이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영어 공부 테스트의 끝 시간에 이야기한다든지 하였으며 아이와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느낀 바가 크고 아이들도 새로운 시야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민 학원 강사에게 큰 아이가 영어 회화 공부를 처음 시작하던 초창기 1년 정도는 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이제는 영어 회화 학원에서도 아이가 다니는 것이 익숙해져서 엄마가 영어 회화 학원에 같이 다니지 않아도 큰 아이 혼자서 수강 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작은 아이에게도 영어 공부를 시켰고 훗날 작은 아이가 영어 회화 학원에 처음 다닐 때에는 큰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역시 엄마가 1년 정도 함께 다녀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매일 낮 시간에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교과서를 공부시키며 또 매월 개강하는 외국인 영어 회화반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런 과정이 거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영어 회화 학원에서 최고급 반인 프리토킹 반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프리토킹 반은 영어 회화 교본이 없이 외국인 강사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소재를 바꿔가며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최고급 반입니다. 아이는 여기서도 어른들에게 뒤지지 않고 즐겁고 기쁘게 잘 따라 주었습니다. 6.
영어 회화 잘한다고 뽐내지 말라. 학교 공부 다른 과목도 중요하다. 드디어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어 과목이 중학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 시간에 선생님께 설명하시는 영어 공부가 큰 아이에게는 너무 쉬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영어 담당 선생님께 영어 회화를 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 회화를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영어 회화를 한다는 것은 특수 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학교 수업 시간에는 영어 회화 시간이 없었고 큰 아이의 영어 실력은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볼 때 함께 100점을 맞으면 똑같이 100점을 받는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이나 학급 아이들에게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뽐내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학교 교실 내에서 영어 선생님이나 다른 그부들에게 영어를 잘한다고 우쭐대며 뽐내는 버릇이 생긴다면 자칫 아이가 인격적으로 겸손함을 잃고 교만해지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저희 말에 잘 따라 주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자신하면 나머지 과목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곧바로 상위권 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상위권 내에 진입하게 되면 그 성적은 중학교 3년 내내 유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학교 성적은 현실적으로 영어라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항시 100점을 맞아줌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도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이쯤 될 때 아이들도 장래의 진로에 대하여 이것저것 어른스럽게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고3 영어 교과서 과정을 마칠 때까지 영어 공부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중1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스터한 처지이므로 중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회화나 영어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국어, 수학 등 타 과목에 많은 비중을 두어 공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수업 방침에 따라 전반적인 과목을 모두 공부하였던 것입니다. 7. 가정 환경이 바뀌었지만 영어 공부는 계속한다. 큰아이나 작은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틈만 있으면 저 자신을 위한 공부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교보문고나 시내 나들이도 갑니다만 노는 날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때 상황에 따라 아이들에게 학습의 태도도 가르칠 겸 아이들과 함께 독서실에 자주 갔습니다. 독서실은 보람의 공원 안에 있는 시립도서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날 공부할 것을 모두 각자 챙겨서 가방을 메고 독서실에 갑니다. 그 당시 입장료는 1인당 100원이었습니다. 항상 자리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바로 옆에서 공부하니 아이들도 조용히 자기 공부를 하였습니다. 점심때는 엄마가 시간에 맞추어 점심 식사를 가지고 오십니다. 저와 아이들은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내가 펼쳐놓은 도시락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좋아서 맛있게 식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밖에서 잔디 위에서 점심을 하고 겨울이나 비가 올 때면 실내 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보람의 공원은 넓고 경치도 좋습니다. 소풍은 기본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그때 그 시절 가족과 함께 식사했던 추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점심시간에 맞추어 도시락을 싸 오셨던 엄마의 고마움과 옆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빠의 모습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했지만 이렇게 틈만 있으면 저 자신을 위한 공부도 했던 결과로 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는 세무사 고시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직업이 바뀌어 가정 환경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더 틈만 있으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보람의 공원 독서실을 찾았습니다. 독서실은 아침 6시가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는 날이면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아빠와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이 기특하였습니다. 평일에는 평일대로, 일요일에는 일요일대로 가족과 함께 즐기며 큰 아이의 중학교 시절과 작은 아이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시절은 이렇게 알차게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제 8회분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년은 했지.